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페셜. 분단 이후 휴전선으로 철저히 갈라진 서울과 평양. 절대 넘나들 수 없는 땅을 오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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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역사의 금단을 깬 방북, 방남의 순간을 이만갑에서 모아봤습니다. 먼저 판문점에서 당당히 군사 분계선을 넘은 이들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바랐던 여대생, 그리고 김정일과 단판을 짓길 바랐던 대한민국 재벌 총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2살의 패기 넘치는 한 여대생 때문에 남북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던 198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외대 불어학과. Je parle français. 뭐가 빡세라고 하는데. 그만해요, 그만해. 이 22살의 부유한 집안의 부잣집 딸이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끼리 남해안 여행을 계획합니다. 한국 외국어대 불어과 학생인 임수경 양은 오늘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머, 평양 도착. 우와, 패션. 스타일 좋은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영입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여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건 뭐야? 사람들이 와서 우리 수경이랑 북한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 나도 처음 봤어. 북한이 아니, 저렇게 저 말려 지금. 백두산도 올라갔어. 맞네, 백두산까지 갔어. 어머, 국회의원. 김정숙 동상. 한국의 평범한 여대생 22살밖에 안 된 이 청춘이 왜 북한에 간 걸까요? 임수경 씨가 평양에 도착했던 다음 날 북한에선 유례 없는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아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졌고요. 자, 이게 배가 아프단 말이죠. 무슨 코미디 영화 같아. 바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합니다.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행사. 우리 엄마 이 행사에 참가.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담배. 이게 실제인가? 민성과 포옹할 수 있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88년도에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대통령들하고 앉아서 연애를 하는데 김일성이 머리에서 머리카락하고 비듬이 떨어졌어요. 여기 양보구에 까만 양보구에. 털어드려야죠. 근데 이거를 털어드리고 싶은데 이걸 못 만져. 못 털죠. 아, 진짜요? 감이 어떻게 만져? 이거 입으로. 그래서 만나요. 그러면 정말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를 이게 왜 책임 부관이랑 이렇게 다니잖아요.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김경진이라고 김일성이 딸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뒤에서 시중을 들댔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딸은 할 수 있지. 손을 약간 이렇게 하니까 왔어요. 수령님 여기에 딱 이렇게 털어줬거든요. 김일성이 톡 들어가.
내가 그걸 털었으면 막 호위군 군사들 잡아가지고 pun다. 어디다 대고 수경님 손에다 뭐. 어깨에다가. 수경이는 가서 우리 수경이는 가서 안고 우리 수경이는 가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북한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 탭탭도 했잖아요. 탭탭.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북한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비춰졌을지 그거는 뭐 아니 그게 방송이 됐어요, 그게요? 네, 그거 토닥토닥 북한 하는데. 나왔죠. 예. 오. 친히 통일의 꽃으로 불러주시며 애국적 장고를 한 그를 민족 앞에 긍지 높이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그 품은 온 교리를 안아주는 위대한 어버이 품이었습니다. 3대 쇼킹 사건이 있었어요. 뭐야.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소년 문화 궁전인가? 거기 가가지고 빨간 예고 예대가 를 이렇게 매줬어요, 임수경 맞아요. 학생한테. 누가 했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근데 임수경 학생이 그걸 풀어서 바로 테이블에 놔버렸어요, 이걸요. 옆에 있던 학생들이 기겁을 했다고 하죠. 왜? 왜 풀었을까? 더워서. 여름이야. 쇼킹 이벤트 넘버 2가 뭐냐면 가극을 보러 갔어요. 꽃 파는 처녀라고. 저거 봐야죠. 꽃분이 예, 꽃분이. 그러니까 지주한테 당하는 이제 꽃분이가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꽃분이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 임수경 당시 학생이 이제 꽃다발을 들고 이제 올라갔어요. 무대 위로 쩔쩔래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꽃분이 역할을 했던 그 지주의 핍박을 받았던 그 어린 학생이 받을 줄 알고 딱 이렇게 했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지주 역할을 한 사람한테 왜 그랬냐면 꽃다발은 지금까지 다 꽃분이가 받았을 거 아니냐. 지주 역할한 배우는 안 받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그 배우에게 악역이니까. 저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 얘기 주고. 악역한테 주겠다. 드디어 굉장히 대박 쇼킹 넘버 3가 뭐냐면 김일성 당시 주석이 임수경 학생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쇼를. 매라고 목에. 스카프 같은 거를. 주최 쇼를 줬군요. 주최 쇼를 준 거예요. 이건 진짜 가져왔으면 대박이다. 이거만 거기 바보 아니에요? 완전 바보죠. 대대선선. 국보 1호. 그러니까 가보인데 같이 수행하던 수행원이 딱 보니까 임수경 목에 있어야 될 김일성 쇼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 맞다. 깜빡 저기 내가 넣고 왔네요. 라고 선물 받아 그래. 천진난만한 발언을 해가지고 기겁을 했다고 하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완전 큰일.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장군님께서 주신 가보면 평생 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그다음 모셔두고 그냥 바라만 봐도 감격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목에다가 거는 자체가 그거는 목에 걸면 안 돼요? 거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감히 장군님 주신 걸 목에다 걸다니. 번시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사실 뭐 김일성의 선물 같은 거를 뭐 그 자리에 놓고 온다든가 뭐 김일성의 어깨에 뭐 손을 대고 탁탁탁탁 친다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장성택이가 그런 것 때문에 불손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박수 건성건성 친다고. 박수 이렇게 쳤다가. 이게 북한 간부들 눈에 보기에는 불손하고 불충스러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수령님 앞에서 인사도 저희들은 거의 90도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인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가서 막 이렇게 뭐야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내가지고 우리 수령님한테 저러는 거야? 이런 거가 굉장히 심했고. 왜 이걸 허락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근데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대협 대표 임수경 씨가 오는데 임수경 양이 오는데 대우를 상급 대우를 해줘라. 상급 대우.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는데 벤츠를 타고 다녀요. 북한에서 당시에 외국 대표단이 오는데 벤츠 타고 다니면 장관급 이상, 볼보 타고 다니면 차관급 이상. 이런 식으로 다 차보고 알거든요. 하루. 그러니까 북한 말로 상급 대우를 해주라. 그래서 상급 대우를 해주라 그랬는데 누가 간부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손한 짓을 해도 자 수령님이 다 이뻐하니까 그냥 다 패스하는 거죠. 그리고 임수경 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판문점을 넘습니다. 저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축전 참가 대표로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경입니다. 자, 나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기원하겠다. 와, 소름 돋아. 자, 이게 이 당시에 가능한 얘기냐?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양의 귀환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양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판문점으로 와, 들어오게 됩니다. 대박. 통일 구국의 대장정에 나서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임수경 씨는 북한에 도착을 하자 돌아갈 때는 판문점의 군사분계점을 통해서 돌아가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는 임수경 씨 개인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보다 그에 앞서서 이 전대협이라는 조직의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든 문제냐 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정전협정을 보면은 민간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넘는 순간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우리는 북측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임수경 씨한테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제3국을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이 판문점을 통해서 이 건너가는 순간 남쪽으로 북측이 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걸 봐주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에서도 판문점 통해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복잡해지는 거. 복잡해지니까 그냥 제3국 통해가지고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서울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임수경 씨가 방북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날 나는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당국과 또 약간 마찰을 일으킨 거죠. 임수경 씨는 갔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보내달라. 나 안 그러면 진짜 나 죽겠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설 수가 없죠. 그렇죠. 8월 15일 광복절 날을 2차 귀환 시도의 날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엔사가 허락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유엔사가 허락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한을 8월 15일로 잡았는데 이게 허락해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예상 날짜 하루 전인 8월 14일 날 북한의 고위 간부가 임수경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거를 들은 임수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지곧대로 들을 사람이 또 그렇죠. 아니죠. 엉엉 울면서 나 가야 된다. 나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 나 지금 다 쌌는데 진짜 못 가냐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한 게 나 진짜 못 가면 여기 3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거였구나. 아,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서 투신 자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결의가 있다. 결기가 있다. 진짜 투신하겠다는 말이 거의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학교에서 교육받기로는 그때 김일성이 너는 나의 딸이다. 평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임수경이 아니다. 나는 남쪽에 가서 통일을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판문점을 넘어가겠다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전해진 거랑 들은 거랑 너무 달라서. 판문각에 8월 15일 2차 광복절에 다시 등장. 이때 막 북한 사람들 울고 난리였죠. 날짜가 난 이게 기가 막히다. 넘는다. 어디? 넘어요. 밟았네? 네, 달을 밟았네요. 아부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북한 분들이죠. 나 들어갔어요? 야, 북측에서 남측을 보는 영상과 같이 볼 수 있네, 이제. 넘어왔네요. 맞아, 이 모습 많이 왔다. 이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의도와 결과가 구분되어져서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익을 본 측면이 많다라는 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은 애초에 거기를 간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고
가서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많은 부분 노력을 한 것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의도가 제가 제 기준에서는 공감하기 좀 어렵다. 그 보낸 사람들의 의도는 사실 그다지 이렇게 순수하지 못했는데 임수경 씨가 거기 간 의도만큼 상당히 순수했다고 봐요. 하지만 결국 조직원의 일부니까요. 조직의 대의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고수를 했던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나 들어오겠다라고.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임수경과 전대협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경비행기가 있잖아요. 미친 척하고 휴전선을 넘어서 붉은 광장이 쫙 내리는 거예요. 김일성 광장이 딱 내린 다음에 분단을 극복하러 왔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판문점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온 이가 있다면 판문점을 통해 고향에 간 이가 있습니다. 오. 와. 가는 동포들이니까 그래서 논아서 키우려고 가져가는 거죠. 민간인 최초로 정주영 회장님께서 방북한 날이 1998년 6월 16일입니다. 전 세계가 이게 주목했던 사건이네요. 난리 났었어요. 육로로 간 게 이때가 거의 통일의 관문. 육로 DMZ가 거의 처음 열린 거죠. 그죠? 강원도 봉천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손을 꿈을 안고 아버님 손을 판던 큰 집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집을 갚으려 꿈에 그리는 고향 산청을 찾아갑니다. 와. 제 방목해서 키운 거잖아. 이야, 피둥피둥하구나. 막 그냥 살찐 거 봐. 통일시켜라! 우리가 가서 통일시켜라! 소롱아, 그래, 잘생겼다. 정말 서차 속이라도 끼어서 좀 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평양 황금리 살았습니다. 아주머니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갔다 오겠지요. 그저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고향을 가고 싶어요. 평양에 가고 싶어요. 건강하시겠다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소. 이야, 소 잘났다, 진짜. 소칼아서 가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소에 좀 애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왜 한 마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1000마리. 처음에 이제 당초에는 이제 1000마리를 계획했었죠. 근데 이제 그 500마리 보내면서 회장님께서 1000마리로 끝나는 것보다는 한 마리를 더 보내서 1001마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500마리 갔을 때는 암소가 그 100마리 정도가 이제 송아지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500마리가 아니라 600마리가 가는 거거든요. 농사에 좀 도움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송아지를 낳게 했어요. 일부러 임신한 그렇죠. 암수도 조금 따졌습니까? 네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반반 보냈고 나중에 2차 방북 때는 암소를 더 많이 보냈어요. 가서 번식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배려가 있었네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였어요. 처음에는 이 북한 입장에서도 육로를 열어준다는 게 자존심상 싫은 거예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또 민간 자본가에게 북한으로 향하는 평양의 심장부로 향하는 육로를 열어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선.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측이 김정일이 육로를 안 열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정 그렇게 육로로 오고 싶으면 판문점까지 차를 타고 와라. 내가 전용기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전용기 타고 넘어와라. 그때 정주영 회장이 역으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전용기에
혹시 소 500마리가 들어갑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 김정일이 육로를 열어줬다라는 일화도 있는데 교류하려고. 예. 그 소가 이제 정경희 회장이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육로로 가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에 이제 북한에서 제일 고민은 뭔가 하면 그 지금 판문점고 뒤로 좀 개성공단 있는 지역. 여기가 원래 그 최고의 군산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지. 그때는 위성으로 뭐 볼 때도 아니면 그렇지. 촬영할까 이게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이게 문을 이걸 여느냐 그러면 군대가 뒤로 빠지고 병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최고사령부에서 난제에 빠진 겁니다 이게 김정일이도 쉽게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후에 알았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뭐 이판사판이다 굶어 죽느니 이걸 열자 하는 결론을 김정일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말 저 말 다 빼라. 오라 그래 그냥. 당시에는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직 정식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북 전부터 그래서 김정일을 만나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 정말 외신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아, 백화원 초대소에서. 당시는 백화원 초대소. 숙소로? 누군가? 자, 백화원 초대소 10시 25분. 직접 왔다고? 숙소로? 직접 왔다고? 숙소로? 김정일 동지께서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가족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내가 묵어있는 숙소에 거기 찾아가서 빈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북측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는 일은 뭐든지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산가족 등 관광객 800여 명을 태운 현대 금강호가 동해항을 떠나 북한 장전항으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배 타고 갔어. 숙박소가 없어가지고. 무겁어요. 365명이 승선을 했네요. 금강호에 이제 실향민들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전체 관광객만 이제 889명인데 450명이 실향민이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때 방북 때부터 이 실향민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각별히 또 배를 했고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향민들한테 특별히 또 이렇게 잘 응대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4박 5일 동안 금강산을 금강산이 이쁘긴 이뻐요. 금강산이로다 금강산이다 올고불에 금강산이라고 금강산 왔습니다. 천선대 왔습니다. 고향에 곧 갈게요. 기억나네요. 10년을 했는데.
정주영 회장 어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씀 유명하게 여지까지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랜 세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딜을 통해 가지고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고 실리를 취했던 모습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참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나, 거인이 아니었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자유를 찾아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11명의 대가족 탈북 사건, 그리고 전투기 기술을 돌려 남아한 북한 공군 장교, 그들이 한국을 찾아온 역사적 순간을 되짚어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11시 4분경) 휴전선을 넘어 자유대안으로 미구 19 전투기 일대를 몰고 북괴군 조종사 1명이 기순하여 왔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치어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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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이거. 6.25 전쟁 이후 첫 공습 경보를 울린 주인공, 이 전투기와 함께 한국 땅을 밟은 사람은 바로 이웅평 씨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고? 뭐 10몇 년 걸린 분 앞에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30분. 오전 10시 28분에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에서 떠서 30분 걸려서 11시 4분에 수원 비행장에 딱 도착했으니까 정확히 30분. 이 망명 시도하기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전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 했을 때 공군을 주로 담당했었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국방부 출입 기자 사이에서도 약간 자기에게 특화된 군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공군을 많이 취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공군에서는 보통 4대의 비행기가 떠서 편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따라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웅평 씨가 훈련할 때는 2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웅평 씨가 2대 중에 앞에 비행기가 아니라 뒤에 비행기. 후발대 비행기. 그러니까 안 보였구나. 선발대 비행기가 전투기가 작전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회피 기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웅평 씨는 이렇게 방향을 꺾은 거죠. 앞에 전투기였으면은 일로 못 오지. 그렇죠. 만약에 이웅평 씨가 앞에 탔으면 뒤에 있는 전투기가 그대로 따라와서 격추될 수 있었어요. 2대가 떴고 하필 뒤에 전투기가 탔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밀떡이거든요. 이제 밀리터리 덕후인데. 근데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웅평 대위가 이제 그 개천 비행장에서 이륙해가지고 이제 그 수원 비행장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이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미그 19기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레이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없는 그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무슨 주파수 전파가 오면은 그 전파를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계기 비행을 하든지 유관 비행을 해야 돼요. 결과. 그래서 일단은 떴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웅평 대위는 2대 편대에서 뒤에서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대 편대 비행을 할 때 300m 안에 2대가 있으면은 레이더상으로는 점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그래서 무조건 300m로 유지를 하다가 고도를 유지하지 않고 바로
초저비행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 운전 잘하는구나. 초저비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낮게. 고도를 낮게. 고도 50m, 100m. 50m? 50m. 네. 다 보이지 않아요? 네? 아, 그래서 너무 낮은데. 왜냐면 레이더에 안 잡혀야 되니까. 지상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는 초저공 비행을 해야 레이더에 감시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뭐 영화인 게 뭐냐면은 일단 두 대가 편대가 떠요. 뜨자마자 앞에 비행기는 날아가고 뒤에 이제 이웅평 대회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에 잡히기 전에 바로 기술 내려가지고 초저공 비행을 해요. 위험하더라도 초저공 비행으로 내륙으로 가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개천 비행장에서 쭉 남쪽에 있는 덕적도까지가 경도 129도였어요. 129도 따라 쭉 내려가면 덕적도가 나오고 덕적도가 보이면 육안으로 보이면 거기서 좌회전해서 틀면 수원 비행장에 나온다. 그걸 실행에 옮긴 건데 지금 이 계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무선 위치 추적기 이거를 남한에서 올라오는 주파수를 하나 잡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KBS로 맞춰요. 에이, 이건 썰이다. 진짜로 이웅평 대위가 남긴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KBS로 맞추고 KBS만 따라가자. 그래서 쭉 내려가요. 산악 비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또 항공 전문가가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50m, 100m가 높아 보이잖아요. 50m, 100m가 왜 높아? 엄청나지. 여기요? 네? 엄청나지. 가로수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게 산악은 모르겠는데 바다 위에서 50m 위로 끌어서 날아간다? 이거는 바닷바람 한번 툭 치면은 뒤집혀요. 바람 때문에. 이걸 또 진짜. 그리고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50m인데 시속이 지금 뭐 900km인데. 시속 몇 킬로라고? 900km. 900km인데 이게 상공 50m로 돌아가고? 미그 19기가 소련이 만든 미그기 가운데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예요. 초음속. 마하를 돌파. 마하는 초음속 비행을 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비행을 해보잖아요. 마하로요? 아니 마하로는 못하지. 경비행기 타니까. 경비행기 타세요? 네. 50m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상 목표물이 50m 이상 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빠르게 비행하다 약간만 이렇게 되면은 회복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고도에서는 약간 잘못돼도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이건 바로 받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내 50m, 100m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900km 속도로. 그러니까 맞바람 조금만 쳐도 사실 자동차나 트럭도 척해요. 그렇죠. 네, 서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비행기로 오다가 만약에 맞바람이나 역바람 맞으면 진짜 모르는 거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아니 이 북한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남한 땅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자기가 오고도 자기도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얼떨떨한 거예요. 온 이웅평도 얼떨떨하고 이거를 멍하니 있다가 육안으로 보고 F5 띄워서 우리가 딱 나간 우리 공군 입장에서도 다 얼떨떨한 거예요. 공습 경보까지 우리가 올렸으니까. 실제 상황이로.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적의 작전인지 위장인지 아니면 귀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웅평 씨가 날개를 흔들어도 일단은 저 한 대는 귀순인 것 같은데 우리는 긴장되는 거죠. 저 뒤에 누가 있는지 성동격서로 육지에서 오진 않는지 초비상 상태로 수원 비행장에 이제 유도를 해서 착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상한 게 전투기는 콕핏이라고 하거든요.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조종석.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캐너피.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 장교들이 가서 둘러싸죠. 안 열려요, 한동안. 왜? 이웅평의 입장, 우리 공군의 입장. 일단 우리 공군은 그때 당시 야, 이거 수상하다. 안 내린다. 혹시 포탄이나 작전이 아닐까를 경계하는 공포. 근데 이웅평 씨 입장에서는 내가 오긴 왔는데 북한이 나에게 추격해오지 않았을까? 미사일을 쏘지 않았을까? 암사수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서로가 얼떨떨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서 몇 분간 대치하고 있는데. 또 뭐 오해가 섞여가지고 남한 군인이 자기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지. 그렇지,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어. 그때 이웅평 씨가 이렇게 바깥에 외쳐요. 나 할 말 많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비행기 캐노피, 콕핏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장면이 정말로 유명한 레전드 장면이 됐고 그때 리웅평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리북 공군의 리웅평입니다. 영상으로 있습니다. 대박. 이거 실제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지. 근데 신기하다. 뜨자마자 도착한 게 남한이니까. 또 한 말이 없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급하게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나 총 맞지 않게 해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류용평 머릿속에서는 네가 쏠 수도 있고 나를 암살하려는 북한 암사 쪽가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2배, 3배의 어떤 공포에 대한 그 강박관념에 류용평은 시달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지금은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데 나 할 말 많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나 아는 거 많다. 비밀 많다. 거죠. 중공제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북한 실정과 귀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쳐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도 남에서 먼저 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에서는 지금 북침 교양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잘생기시고 성실하시고 북한에서 저런 인물 보기가 쉽지 않은. 아니 근데 그 시대에 만약에 이 유튜브나 SNS가 있었으면 진짜 팔로워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아까 우리 전투기에서 막 내릴 때 그 영상 봤잖아요. 북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다르게 생겼고 일단 체격이 당시 한국 남성 평균보다 훨씬 커가지고 웬 거인이 내리는 것 같지. 지금 연예가 중기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웅평 씨는 거의 연예인급이었어요. 제가 그해 83년도 한 해에 이웅평에 관련된 신문 기사 보도만 몇 건이 됐는지를 세봤거든요. 한 해에 194개. 그 당시 194개. 그 당시에 한 해에. 인터넷 언론이 없던 시절에. 없던 시절에 하나씩.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 해에 194개의 기사가 뜨는 연예인이 있다면 그 연예인이 엄청난 사고를 쳤을 때만 그래야 이렇게 뜨는데 그 당시 뭐 언론의 세간의 관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기록을 보면은 팬레터. 요즘 참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든 팬레터가 이 쌀 한 가마니씩 나왔대요, 이게요. 한 가마씩 나오고. 대단하구만. 네? 대단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회고록을 보면은 연예인만 스토커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스토커가 생겼네. 참 귀찮다. 안기부 아니었을까? 계속 스토커이죠. 우리나라 공군 장교들 옷 가죽으로 바뀐 것도 이분 영향 아닙니까? 기자회견 때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 때 그 이웅평 대위가 입었던 것이 가죽 점퍼였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공군 파일럿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공군 그 파일럿 점퍼는 소위 말해서 레자였거든요. 그게도 가죽으로 입는데 왜 우리가 가죽을 못 입나?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 다 가죽 점퍼를 입게 됐다. 와. 전투기를 몰고 망명할 정도로 좀 통이 컸던 남자입니다. 네. 자, 하지만요. 이 정부와 이웅평 씨 사이에 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때 바로 그가 몰고 온 전투기입니다. 아, 저거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웅평 씨가 대한민국 건국일의 역사상 전례 없는 보로금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무려 1983년 당시에 15억 6천만 원에 15억 6천만 원에 15억 6천만 원에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억이죠. 아니 그때 15억 6천. 그때 15억. 83년도 당시에 15억 6천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음마 아파트 대치동 한 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밖에 안 됐고 어머나. 83년도 복권 1등 당첨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던 때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권 1등을 10번 연속으로 당첨이 되고 이자까지 넘치도록 한 번에 받은 게 15억 6천만 원이고 미그 19기가 그 당시에 그 북한 공군의 주력기잖아요. 주력기의 성능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공중전이 붙었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한 대 값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보로금은 도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봐요. 1987년 청진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김만철 씨가 11명을 이끌고 탈북을 합니다. 이분 유명하죠. 그렇죠.
김만철 씨 가족의 탈출은 삶과 죽음이 여러 차례 교차되는 한편의 숨막히는 드라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가족 탈북을 위해 10달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을 치밀하게 준비한 김만철 씨. 대한민국 입국 당시에 일명 김만철 신드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10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선원들을 진료하는 군의관 자리가 하나가 딱 있었어. 이거다. 대박이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작은 편함을 수산대학의 기관학과에 보내요. 엄청난 얼마나 큰 픽처야. 대장정이네. 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춥고 어두운 압제의 땅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 일가족 11명이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안고 참조국에 안긴 동포들입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네요. 김포. 남조선 인민들이 저를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또 조우로 돌아오게끔 해준 데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쁩니다. 저 애들은 아무 생각 없겠다. 제 눈빛이 살아있네. 막내 아들 광호군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배웠다면서 북쪽에서 먹을 받은 것은 남쪽에서 거기서만 욱실욱실거리고 이제 놈들이 그 남조선을 착취해가기 때문에 그 남조선을 통일해야 된다고 통일하자고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차 가까이 다가와 죽음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체육관에서 환영식을 했네. 대박. 어머.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찍 오시지. 고향 주민 여러분, 지금 북한 김일성 도당이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방공 대열에 앞장서겠습니다. 막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귀염성 있어요. 운동화, 북한 운동화. 어릴 때 많이 신었는데. 야, 정말 난리였네. 그러고 뭐 어디 가지를 못하네. 허무나 어머님이 탈북을 주도한 김만철 의사의 장모님입니다. 그리고 최봉래 씨가 부인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아이가 일단 5명이에요. 와. 아이들도 많은데. 한 팀이 다 낳으신 거예요? 네. 아이들도 많은데 학교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20살 넘는 성인까지. 저쪽은 누구예요? 최 씨는? 자, 최 씨가 처남들 2명, 그러니까 처가 쪽 식구들까지 싹 다 대단하다. 데리고 온 탈북이었습니다. 청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동해바다를 멀리 돌아서 일본을 바깥으로 돌아서 빠져나온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일본과 부산 사이에서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왜요? 역대 큰 파도와 폭풍을 만난 거예요. 날씨를 미리 모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큰 파도와 폭풍이었냐면 엔진 2개를 전속력으로 돌려도 배가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나가면 파도와 풍랑이 뒤로 밀고 나가면 뒤로 밀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관 하나, 그러니까 엔진 하나가 여기서 어머나. 꺼져버려요. 최악이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나머지 엔진 전설력으로 돌려라.
돌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열나죠. 당연히 열이 나죠. 그래서 이제 김만철 씨가 그 이제 둘째 차남이죠. 차남 보고 지금 빨리 해수 펌프 돌리라고 해수 펌프 돌려서 그 온도 낮추라고. 둘째 차남도 이제 배에 대해서 좀 알지만 자기한테 익숙했던 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수 펌프를 연다는 것이 식수 펌프를 열어요. 그래서 먹을 식수가 순식간에 동이 나고. 어떡해. 아이고야. 그렇게 표류를 5일 동안을 해요. 와, 5일 동안.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기 육지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조심스럽게 엔진을 돌려가지고 쭉쭉쭉쭉쭉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부두가 보이고 부두에 이제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배에 누군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저희 그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기 타고 있던 사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기타 조선노 갖다 됐을까? 일본으로 갔다. 북조선. 일본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따뜻한 나라 자유의 땅을 향한 청진호의 출항은 지난 15일 새벽 1시였습니다. 청진호는 일본 순시선의 A인데 어제 낮 12시 수루가 항으로 옮겨짐으로써 155시간의 길고 험한 자유의 항해를 끝냈습니다. 와. 엄청 크다. 진짜 큰 배네요. 크다. 오늘도 수륙과 일본의 도쿄 그리고 서울의 KBS를 삼각으로 연결해서 이 사건 속보를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현재 도착한 이곳 수루가 항해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으며 그리고 제 바로 밑에는 문제의 청진호가 지금 현재 정박 중에 있습니다. 청진호는 모두 4척의 호위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저걸. 이야. 요겁니다. 청진. 와, 착한데. 큰 천하. 끝까지 반대하자. 말 안 듣는 분. 탈북을 반대한 큰 천함을 포함 총 11명의 가족이 탄 배는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본에 정박한 지 17일 만에 이제 대만행을 가게 되는데 뭐 배를 타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만으로 가죠. 근데 대만에 망명을 한 게 아니고요. 대만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조건으로 대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큰 천함의 문제죠. 헬기 타고 가는데 헬기 안에서도 야 이거 우리 가족들 다 태워서 외딴 데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매. 빨리 비워요. 의심을 계속. 큰 천함. 헬기를 탔으니까 가족은 할 수 없이 대만에 가고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내려서 안가에 들어가요. 안가에 들어가는 여태 또 이제 2명의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김신조. 다시 가. 대만으로 가는구나 또. 설득을 합니다. 남선 빌딩도 높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을 재미나게 하는지 이제 김만철 씨가 자다가 눈 떠보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듣느라고. 소리 푸는구나. 완전히 쫙 듣는데 문제는 그 문제 큰 사람도 야 이거 뭐야 하고 기를 듣고 있었대요. 자, 11명의 일가족 집단 탈북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 그리고 심지어 이 탈북 과정이 계속해서 생중계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박하고 친숙하고 맞아요. 친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김만철 신드롬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1987년 2월입니다. 정말 화제의 중심이었죠. 김만철 씨 일행은 동대문 시장으로 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김만철 씨를 알아보고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정말 난리였습니다. 난리. 다 환영했어요. 김만철 씨 3자녀가 학교를 찾아간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귀여워. 나를 인사해. 학교에도 가셨구나. 이어 광욱은 우정국민학교 5학년 2반 교실에서 사회 수업을 함께 받았습니다. 와 진짜 낯설겠다. 되게 쑥스럽겠다.
정말 모든 단체가 다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류 스타였지. 학교 견학을 마친 광운영과 명일군, 광호군은 12시 반에 현대고등학교 지하식당에서 직접 배식을 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케이크. 후식으로 나온 딸기를 처음 먹어본다고 했고 케이크는 이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북한에서. 앞에 케이크를 먹어봤어? 네? 케이크란 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빵인데 케이크라 그러거든. 귀여워. 저녁 식사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늘봄공원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의 1인자 김정일과 박정희를 타깃으로 서울과 평양을 은밀히 오갔던 희대의 간첩들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요, 16년 전에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벤트, 그것도 남북 합작의 이벤트가 성사가 됩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북한의 그 무용수 조명애. 알죠.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스타 효리. 이효리. 이 두 사람이 상하이에서 광고 촬영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난리 났었어요. 요리. 린다지. 효리 친구거든요.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친구예요. 근데. 우리 동갑이잖아. 동갑이에요? 동갑에다가 엄청난 친구예요. 이게 가능한? 이제 광고다. 소름 돋는다. 좋을 때가. 야, 생생하네, 기억에. 저 광고 보고 진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맞아요. 눈소리 치우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한반도기. 한반도기. 상징성이 있죠. 한반도기.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이 광고 제작 배우에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끼어 있습니다. 궁금하죠? 바로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이중 간첩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대북 사업가이면서요. 대북 사업가. 예, 바로 안기부 요원이었어요. 네, 안기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이중 간첩의 정체가 누구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영화 봤습니다. 공작 네, 봤습니다. 황정민 씨가 열연했던 바로 흑금성. 알죠.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조심하라, 썩어리 가서. 거래가 왔다, 쓰걸 너가. 안주로. 단추 닮았다. 이따 느낌이. 김정은도 이 영화를 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작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첩보도 김정은이 보고받았고 공작 영화 개봉 후에도 김정은이 직접 이 영화를 봤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1호 영화네, 1호 영화. 1호 영화죠. 김정은이 본 영화니까. 다른 사건이 사실 이름은 흑금성이잖아요. 간첩의 암호명이잖아요. 근데 이 암호명은 왜 흑금성으로 지었어요? 흑금성이 왜 흑금성이냐? 사실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명으로 적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1993년 당시 남북의 정세가 심각했습니다. 우선 1차 북핵 위기가 일어났죠. 즉 북한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북한 불바다 얘기를 하는 등 그 거의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1994년에 김일성 사망,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 등등등등 북한에게는 아주 최악의 시기였고요.
그런 급박하게 바뀌는 북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얻어내려고 했던 정보는 역시 미확인 정보였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느냐 없느냐. 아마도 이제 거기에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아주 뭔가 특단의 접근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신분이 검증됐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통일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거 받는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또 허가를 해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간첩인지 아닌지 당연히 검증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위부장이 흑금성에게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던졌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수준이야. 종민 씨. 자, 종민 씨가 지금 흑금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제가 흑금성이에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흑금성은 지금 작업을 지금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북한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질문을 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질문 답 잘못하면 죽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종민 동지. 예, 동지. 6.25는 남침이요, 북침이요? 와. 남침이요, 북침이요? 와. 와, 거기서 그러면 남침이라고 하면 그러면 맞는 그 친구들 좋아해요? 괜히 물어봤다. 이거는 북한이 처음에 흑금성을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자, 어떻게 얘기 하나 보려고. 어떻게 얘기해? 순간적으로 와, 이거 엄청난 질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변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와, 이거 엄청난 질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변을 합니다. 뭐 전쟁을 일으킨 건 이거 다 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이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침을 한 거고 남한이 통일을 위해서 한 거라면 북침이 아니겠습니까? 6.25는 그러니까 뭐 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남침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 경우에서 이 사상 검증을 할 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북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거. 청산이구나.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렇지. 오히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좀 신뢰가 가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 당신 거기서 충성맹세하고 입당원 섰었으면 그걸로 끝이었어. 배짱도 대단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 순간 판단 이런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제 일단 지금 흑금성은 북한 그 고위 간부들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그 북한의 실세 중에 실세 바로 장성택. 지금 뭐 수청됐지만 이건 너무 큰 인물을 잡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진짜 포부가 남다르다. 그런데 이 장성택 라인을 타는 그 과정이 소름 돋아요. 얘기해줘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 장성택이 그 조카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업이었냐면 중국에서 중국산들 있잖아요. 그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둔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는 거예요. 포대가리. 우리나라 또 이게 메드 인 차이나는 좀 별로지만 그래도 이 북한산에는 또 이렇게 또 신뢰가 가잖아요. 있었어. 근데 그런 사업, 그걸 포대가리 맞습니다. 포대가리라고 하는 건데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엄청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무려 북한산 농수산물을 무려 15만 불치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15만 불. 1억 5천. 7천. 거의 2억 원. 거의 2억 원. 그 당시는.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했던 때. 시장에서 고사리 팔면서 그랬어요. 그 여사님이 고사리 사세요. 이거 북한 거예요? 통일되면 국산입니다. 그렇지. 고사리, 뭐 맞아. 생선, 조개 같은 거 북한산들 많이 팔았어요. 그때는 금지되기 전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신난 거야. 장석 조카. 우와, 야 이거 한 큐에 이렇게 엄청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된다. 해서 또 이제 중국산을 또 북한산으로 또 바꿔가지고 아이고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클레임이 들어온 거야. 왜 들어가기? 야 이거 메드 인 차이나인데? 야 이거 보내면 어떡해? 나 돈 못 줘. 근데 어쩌면 중국에 그거 샀잖아요. 근데 돈을 못 주겠다는 거야. 클레임 들어온 거야. 딱 걸린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 공안에 이 조카가 붙잡혀 갑니다. 야 이 장성택 이거 사업 라인 딱 막혀버린 거예요. 이때
바람같이 나타나서 이걸 해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흑금성입니다. 야, 그래서 라인을 잡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그 15만 불 클레임을 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흑금성? 그게 흑금성. 대박이죠. 야, 이건 정말 시키고. 나 이번에 흑금성 같아. 진짜 이거는 뭐. 대단한 사람. 예. 정말. 진짜 다한 거예요.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대단한 건데. 자, 이렇게 당 간부들의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은 흑금성은요,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북한의 진짜 심장, 바로 김정일까지 만나게 됩니다. 우와. 술은 입에도 안 드시던 분이 개나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장성훈이 고발건에 대한 물품 대금 25만 불에 만불 플러스해서 총 26만 불입니다. 아, 다들 손이 번쩍번쩍합니다. 장군을 뵐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고. 이때 진짜 소름. 그만큼 똑같아요? 이 보세요. 등장한다고 보세요. 소름 돋았어 진짜. 오, 이거 닮았다. 봐. 야, 저거. 뒷모습, 손 동작까지 똑같아.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 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남측 대기업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서 광고로 진행된다면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도장 직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남북 합작 광고, 이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려는 일주일 전. 이 모든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위대한 광고 사업을 위하여 암호명 흑금성이라는 인물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그동안 광고회사 전무로 행세해온 박채서 씨로 밝혀졌습니다. 남북한을 오가며 허가받은 이중간첩으로 활약해왔다는 흑금성은 현재 모 광고회사의 고위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박모 씨인 것으로. 아니 이걸 왜 공개하는 거지? 저거, 이게 진짜 뉴스잖아요. 이게 진짜 뉴스예요? 네. 신분이 탄로난 끝난 거지. 블랙 요원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이잖아요. 예. 광복되듯이 해방되듯이 이 흑금성은 안기부에서 해고 잘린 거죠. 나온 거죠. 아니 뭐 해고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간첩이었어? 이제까지 흑금성이 모든 했던 작업을 다 올스톱시킵니다. 자, 이렇게 흑금성은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북한에서도 지금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죠. 자, 동민 씨, 자, 다시 한번. 자, 이 상황 속에서 흑금성이 본인이라면, 자,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집에 있어야죠. 집에 있어야죠. 아니야. 집에 있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더. 자, 실체가 드러났어요. 북한 지금 너무 열받아 있는 상황. 가족을 당연하죠. 가족을 건사해야지. 가장 여기서 소름적으로 딱 오는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내 부여에 있는 땅도 하는데. 내 가족 죽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그 당시 가족이 베이징에 있었어요. 어떡해. 거기가 있어.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중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가족을 지켜야 돼. 아빠의 마음이지. 그렇죠. 다 필요 없어요.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딱 가가지고 무조건 북한 용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정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만을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참 힘들게 해가지고 북한의 그 요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만났던 북한 요원이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요? 왜? 뭔데요? 장군님이 흑금성도 조국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통 크게 봐주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흑금성이 참 아까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연줄이 좋은 건지 다시 컴백을 해요. 언제 컴백을 하냐면 10년 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03년도가 그 2차 북한 핵 위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은 때였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든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추진했던 그때 뭐 실패를 했던 광고 사업이 있었지 다시 하자. 조명혜와 이효리를 다시 불러가지고 광고를 찍자. 단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찍을 예정이었는데 이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이거는 상하이에 가가지고 찍자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광고죠.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남북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간첩 김신조. 1968년 1월 21일 밤 강변에는 불사리 같은 수만 명의 무장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침투시켜 시내버스를 파괴하고 다수의 시민을 살해해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하고 김일성이 만든 정말 상위의 1% 부대. 근데 그 특수부대의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었다. 진짜 뭐. 당시만 해도 사실 뭐 박정희 목을 딴다 이런 것은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뭐 김일성 목을 딴다. 김일성 목을 딴다. 큰일 나죠. 그 얘기가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기자회견 중에 확 나와버렸고 그때 굉장히 큰 충격들을 좀 받았고 저는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이거 가지고 막 떠들던 얘기가 나요. 김신조 막 떠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 한 명은 이번에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기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놨으니 청와대 내비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하고 그다음에 부스파라 있는 위안 간부들을 총살하기 중심으로 가라. 그때 이 김신조의 이 발언이 더욱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건 김일성의 지시로 내려왔던 수많은 간첩 사건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김신조 암살 모의 사건이었고 이건 오죽하면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과 과정에서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실제로 김신조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작전이 거의 성공할 뻔했었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었어요. 31명의 박정희 암살 부대가 청와대 300m 앞까지. 야, 대박이다. 300m 앞. 근데 이거 더욱 놀라운 거. 개성에서 출발해서 단 5일 만에 왔습니다. 이거 반바지에 면티 입고도 뛰어오기 힘든 거리예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개성에서 서울까지 100km 정도 되거든요. 100km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5일 동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축지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부대들이 뛰어왔어요. 서울까지 100km를. 뛰어왔어요. 서울까지 100km를. 북방 한계선 뚫고
남방 한기선 뚫고 겨울이잖아요. 임진강이 얼었어요. 얼은 임진강을 도방을 한 다음에 낮에는 걸리기 때문에 낮에는 가만히 숨어 있고 밤에는 이동을 했는데 또 밤에도 또 걸릴 위험이 있다 보니까 무덤을 또 팠대요.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 옆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해가 지면은 또 이동을 하고 거의 100km를 5일 동안 뛰어왔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산으로 100km를 뛰어왔다는 건 이거? 당시 투입된 병력이 19,213명. 그렇게 많이요?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 일대 통행 금지령 2만 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의 병력 투입. 2만 명. 하지만 박정희 암살 부대가 청와대 코앞까지 올 동안 이 많은 병력이 그들의 그림자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우와. 자, 1968년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라고 진술했던 북한선언의 주인공 김신조 사건의 김신조 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갔다 온 거. 어머, 줌을 하나요? 인터뷰? 뭐야? 뭐야? 근데 오시는데 3m까지도 저희가 눈치를 못 챘어요. 와. 오시는데 3m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놓아야 될 임무. 박정희 모가지를 때려왔다라고 말씀하실 당시만 해도 마음속으로 전향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김일성 장군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셨어요? 임무 자체가 지령을 줄 때 박정희 모가지 잘라고 그랬거든. 와, 처음에. 예, 모가지 잘라고 하는데 지령은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작전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었어요. 1월 20일 날에 일요일 날 주일 날인데 그때 눈이 많이 왔어.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 같은 동료들은 막 군인들이 포위당했거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수류탄 한 발 가지고 자포가려고 했었는데 자포가려고 딱 하는데 이게 해본 사람이 알아요. 진짜. 이게 근데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때 내 마음속에 머리에 뭐 딱 스치는데 살고 싶다 그게.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이거 내가 질문했어. 질문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젊은 나이에 내가 목숨 끊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또 이제 또 나오면 살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는 그냥 이제 그냥 수류탄 이 땅에 놓고서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된 아들이가 76명이 5계좌가 됐어요. 원래 76명이 76명이 5계좌를 해가지고 이거는 직접 김일성이 지시한 상임입니다. 그때. 직접. 76명 5계좌로 이제 돼가지고 서울 습기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뭐인가 하면 이제 청와대 미대사관 육군본부 그 다음에 KBS 방송국 남산에 있을 때요. 그 다음에 서빙고 여기 공작원들이 임금 많은 공작원들이 체포당해서 수용소 서빙고입니다. 네. 이게 5개 목표를 그때 이제 하기를 지령. 파격하는 게 목표가. 김일성한테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보고 드리니까 김일성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박정희 하나만 죽이라. 그래서 인원을 죽으라. 그래서 줄였구나. 그래서 76명에서 31명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을 때는 죽으려고 하는 게거든요.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제 청와대 한 개 대대가 있고 그다음 경찰에 한 개 중대가 있고 미국 나라가 장갑차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그런 활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내가 이거 들어가 과연 박정희 죽일 것이냐. 반신반의하셨군요. 반신반의지.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편으로는 이거는 살아온다는 거는 정말 힘들 것이다.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를 그 길의 끝. 바로 청와대. 무기의 날짜까지 퍼즐처럼 완벽하게 짜놓은 박정희 암살 계획. 철저한 준비만큼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청와대 300m 앞까지 마침내 당도하게 됩니다. 충격이다.
군복을 벗어가지고 그 굴에다가 그냥 집어 놓고 배낭에 일제 사복을 가져나고 일제 롱관 신고 내가 위에 그 독거리 그거 입었어 샀죠. 그거 입고 바바리 코트를 입은 거. 이게 여름에 오면 그 총기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얇게 입으니까. 겨울엔 여름에는 안 되죠. 그러네요. 여기 가능한 거예요. 다릴 수 있어야 무기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 앞까지 간다. 그때 저 방첩부대 흉내를 내신 건가요? 네. 방첩부대 흉내요? 씨앗이 방첩대죠. 선생님 여기가 자문고개인데 김신조라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아, 그렇죠. 여기서 그때 경찰들이랑 맞닥뜨렸나요? 바로 이게 종로경찰서 관할인데. 아, 저 아직 검문소가 있네. 예, 이 검문소입니다, 옛날에. 아, 그때도 이 검문소였어요? 예, 이 검문소였어요. 이 검문소에 순경이 이제 두 명이 있었죠. 예. 그래서 검문할 때 여기 씨앗이 방첩대다. 아, 방첩부대다. 검문소에 있는 이게 뭐 순경이가 우리를 보내고 나 보니까 이상하거든. 우리를 보내고 나 보니까 이상하거든. 별로 이상한 사람들 집 내려가 청와대에서 간다. 보고받고 이제 이분이 온 곳이가 찝차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찝차 한 대가? 그때 종로서 관할의 최규식 서장입니다. 최규식 서장을 바로 저분을 만난 거. 저 동상에 있는 최규식 서장. 나 지나다니면서 못 봤네요. 너무 참. 이제 다시 한번 꼭 지나가다가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되겠네.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선장님이 딱 지키고 계시네요. 총조장 앞에서 39명이가 청와대를 향해서 강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계속 달려 들어가죠. 달려 들어가는데 청운중학교 지나 경부고등학교 거의 갔는데 청와대 들어가는 길에 하고 종합통사 가는 길 갈라진 길이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조우된 거죠. 조우돼서 거기서 교전 붙은 거죠. 그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교전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은 순직을 하시고 경찰 한 분도 순직을 하시고 뭐 이 상대편 암살 부대원도 이제 4명이 이제 교전 끝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와요. 지원 부대가. 그래서 이 암살 부대원들은 당연히 지원 부대로 착각을 한 거죠. 일단 밤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차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건 지원 부대다. 해서 그 버스를 상대로 해서 총을 발사하고 던집니다. 수류탄까지. 근데 그 지원 병력이 아니라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1813번 버스였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 7명이 사망을 해요.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직장 끝나고 야근 마치고 돌아오던 우리 국민 그리고 또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부인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 이렇게 7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여긴가요? 여기가 바로 이수영이에요. 여기에서 숨으신 거예요? 예, 여기. 바위가 있었나요? 예, 여기 마지막 숨었던 데 여기입니다. 그때 상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쪽에는 군인들이 이제 밤에 깜깜할 텐데 그때 숨어 있는 거 모르죠. 바로 이 하천 건너편에 지금 바위돌이 큰 게 있었어요. 그 바위돌이 그냥 짬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천 건너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군인이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밤에니까 손누가 그래서 내가 안 올라가고 도로에 빠져서 저기 다시 숨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적발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어 있는데 사람 안 보는데 후라시 뿌리가 바짝 들어오더라고요. 손 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책이니까 수류탄 잡아갈 거 땅에다 놓고 그리고 손 들고 나갔죠. 그때는 뭐 김일성 시대니까 김일성 생각도 안 하고 혁명하는 그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나는 누구냐. 내가 살고 싶다. 그러니까 손 들고 나가니까 손 들고 나간 거죠, 그때. 그 역사적인 김신조의 투항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군요. 네,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나 혼자 한 명만 더 살았으면 이 책임을 묵은 짐을 같이 나눠 가졌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을 건데. 예.
나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금도 내가 안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일행들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신 그 분들에게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그래서 역사의 비극이니까 나도 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쏘아올린 이른바 멸공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전쟁 광 같은 단어를 쓰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받아들이는 게 꼰대라고 보는 거예요. 나 꼰대다. 나 꼰대다. 주적은 북한. 주적은 북한. 북한은 주적이다. 군인들은 훈련하려고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 돼요? 북한을 주적이다라고 이름 딱지만 딱 붙이면 이게 부적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나요? 주적을 쓰면 경색된 사람인 거고 주적을 안 쓰면 그 사람이 유연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을 곡해 하냐고.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마일이즈 굿! 채널 A